봅시다.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넘어가 봅시다. 880페이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임시정부가 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임시정부는 좀 꼼꼼하게 봐두시는 게 좋죠. 자, 880페이지에 임시정부 우리가 앞에서는 구성만 살펴봤고요. 여기서는 임시정부의 이제 주요 활동을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기의 활동이에요. 그래서 거기 880페이지 1번에 임시정부 주요 활동 중에 첫 번째는 연통제. 임시정부의 주요 활동 봅시다. 첫 번째 등장을 하는 게 연통제라고 하는 거죠. 연통제, 교통국 다 해버립시다. 연통제라고 하는 건 비밀행정조직망이에요. 비밀행정조직망. 자, 연통제는 이런 거죠. 지금 정부는 상하이에 있지만 본토하고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토에는 국민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국민들과 연결을 위해서 만든 조직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하자면 각 지역마다 행정 제도를 마련해서 각 지역의 지금으로 설명하면 이때로 설명하면 이제 복잡하니까 각 지역마다 지금으로 따지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을 하나씩 정한 거예요. 한 명씩.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소식을 전달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상하이에 있고 국내 본토는 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본토와의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 조직망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 조직망을 연통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예를 들면 뭐 시장이 있다. 그러면 그 시장을 누군지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소식을 전달하게 하거나 아니면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해서 이제 보내도록 하거나 그런 역할을 이 연통제를 통해서 맡긴 거죠. 그래서 이 비밀행정 조직망을 만들었는데 그런 걸 연통제라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연결돼 있는 거예요. 각 지역에 예를 들면 뭐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이 지역에 한 명씩만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만 하더라도 벌써 몇십 명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연결이 돼 있으면 거기서 반드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새나가게 마련이고 이게 발각이 돼버리죠. 그래서 실제로 이 연통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소식을 전달하는 게 직접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교통국이 하는데 이런 연통제나 교통국은 1920년대 초반에 이미 다 발각돼 버려요. 생긴 게 19년인데 발각된 게 한 21년, 22년쯤 되면 정말 실제로 활동했던 시기는 몇 년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망이라고 하는 게 또는 초기의 활동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활동이 되지를 못하고 그냥 일찍 발각이 돼서 끝나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임시정부의 활동은 훨씬 빨리 위축되기 시작한 거죠. 그게 1920년대 초반이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연통제. 자, 비밀행정 조직망. 이고 그 다음에 교통국은 말 그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거에 대해서 해석하고 하는 그런 이제 소식 통신망인 거죠. 자, 그래서 연통제와 교통국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군자금을 조달한다. 자, 군자금이라는 게 사실 어떤 활동을 하든 가장 필요한 게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애국공채를 발행을 하기도 하죠. 애국공채라든가 의연금. 자, 그러니까 기부금을 걷거나 의연금, 그 다음에 애국공채를 발행하거나 애국공채라고 하는 건 국민들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정부가. 그러니까 공채라고 하는 쪽지를 발행해서 그거를 줘. 그리고 이제 그거를 돈 주고 국민들이 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10만 원짜리 애국공채를 샀으면 제가 10만 원을 정부에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 증서를 받은 거예요. 그게 애국공채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국민들한테 정부가 돈을 꾸어간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해방이 되고 나서도 그 애국공채 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면 다시 돈을 돌려줘요. 이자까지 쳐서 돌려줬었는데 실제로 이거 돈을 반환해 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공채를 발행을 했더라도 이걸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가 걸리면 안 되죠. 이제 잡혀가겠죠. 그러니까 돈은 주고 이거 증서는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돈을 반환해간, 찾아간 사람들은 사실 해방 이후에 많지 않았죠.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돈을 국민들한테 이제 꿔간 거죠. 말하자면 그런 게 이제 애국공채고요. 의연금이라고 하는 건 기부금 같은 걸 걷었겠죠. 뿐만 아니라 뭐 돈을 뺐든 걷든 아무튼 자금을 모금을 해서 이 돈을 보내야 되죠. 다시 상하이까지. 그래서 그 상하이까지 보내는데 아까 그 교통국에 중간에 쉽게 말하면 기지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만주에 있었던 일육양행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 만주에 있었던 일용양행이라고 하는 회사에 2층을 빌려줬어요. 말하자면 우리한테 대여를 해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말하자면 의연금을 독립운동 자금을 걷어서 이 돈을 일용양행으로 보내면 거기에서 상하이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예를 들면 부산에 백산상회라고 하는 그런 겉으로 보면 무역회사, 좀 깊이 들여다보면 독립운동 자금 전달 그런 게 이제 백산상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만주에는 중간에 이제 중개소 같은 게 있었던 게 바로 일용양행이라고 하는 회사고요. 일용양행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 운영한 건 아니고요. 아일랜드인이 운영을 했던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 아일랜드인은 뭐 아일랜드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영국과 무슨 뭐 전쟁, 독립 뭐 이런 게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정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서 도와준 거죠. 그게 바로 일용양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줄 880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시면 일용양행이나 그 다음에 부산의 백산상회, 백산 안희재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운영하는 회사였고, 여기를 통해서 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뭐 경주 지방에 최부자댁이 있는데 그 집안에서 뭐 독립운동 자금을 댔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다 이제 요 백산상회를 통해서 독립운동 자금이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 독립운동가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대요. 일제시대는 내내 이 사람이 노름꾼이었어. 그래가지고 온 집안의 재산을 다 탕진한 거예요. 노름으로. 심지어는 자기 딸이 시집갈 미천 장농살 돈이 있었어요. 그 장농살 돈도 자기가 마련해 준 게 아니고 시댁에서 너무 불쌍하니까 장농을 사와라 그러면서 시댁에서 돈을 줬어요. 근데 그 돈까지 홀라당 가지고 나가서 다 노름빛으로 이제 탕진을 한 거죠. 근데 반전,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해방된 다음에 알고 보니까 그 노름빛이라고 했던 그 돈들이 다 어디로 흘러갔냐, 임시정부로 흘러간 거예요. 결국에는 독립운동가였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은 평생 자기 가족들한테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결국에는 노름쟁이로 죽은 거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노름꾼이었을 수도 있어. 근데 알고 보면 독립운동가였을 수도 있어. 잘 살펴봐야 돼. 어디 증거가 남아있진 않는지 잘 뒤져봐야 돼. 혹시 모르잖아요. 우리가 또 국가 유공자 자녀가 될 수 있어. 잘 뜯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 또 우리 증조할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혹시 잘 살펴봐야 된다. 알겠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일용양행 백상상회 다짜고짜 가서 물어보지 말고 혹시 이러면서 다짜고짜 가서 물어보면 안 되니까. 자, 어쨌든 군자금 조달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외교활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상하이 임시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활동했던 부분이 바로 외교활동이죠. 그래서 일단 파리 강화 회의에 대표를 파견했어요. 파리 강화 회의에 대표를 파견했는데 이때 파리 강화 회의에 대표로 파견된 사람이 김규식이었어요. 자, 앞에서 우리 파리 강화 회의의 대표 예전에 파견하지 않았나요? 그 사람 이름이 김규식 아니었나?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임시정부로 파견이 됐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이 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3.1운동이 일어나고 임시정부가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 있었어? 파리에. 그 사람 파리에. 그러니까 원래는 신한청년당의 대표로 간 거죠,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을 외무총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뭐 외무부 장관, 뭐 차관쯤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거기서 활동하게. 넌 거기 있어. 너는 활동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직책만 바뀐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처음에는 신한청년당 대표로 갔다가 나중에는 임시정부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자리가 딱 정해진 거죠. 이 사람한테 임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파리 강화 회의의 대표를 파견했고, 자,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이런 외교 활동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주로 미국에서 활동했으니까 구미위원부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미위원부는 미국, 즉 워싱턴에서 설치해서 여기에서 이제 이런 외교를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죠. 여기 말고도 뭐 런던 위원부, 파리 위원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 국제 회의가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도 대표를 파견해서 우리나라의 실정을 알리고자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게 바로 외교 활동, 대표적인 외교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다음에 거기 3번 보시면 소련과 비밀 협정을 체결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공산주의자들도 있었으니까 사회주의자들도 이 사람들은 또 소련의 지원을 받기도 해서 실제로 뭐 레닌으로부터 독립운동 자금을 받아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련과 연결이 되어 있기도 했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시면 군사활동 봅시다. 일단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있다는 건 가장 큰 핸디캡이 군사활동이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군사를 기르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는 무장투쟁 단체들과 연결이 직접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처럼 이렇게 각 지역에 있는 독립운동 단체들, 이런 조직들과 연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거기 보시면 군사활동,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육군 무관학교를 설립했고, 자, 상하이에 육군 무관학교를 설립했고요. 그 다음에 무장부대를 편성해서 만주 지역에 있는 독립운동 단체들과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광복군 총영, 그 다음에 육군 주만 참의부, 이런 단체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었고, 여러분 아는 단체 중에 북로군정서나 서로군정서, 이런 단체들 있죠. 다 임시정부와 연결이 되어 있었던 단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군사 조직과 연결이 되어 있었, 이런 단체들과 임시정부가 연결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중에 군대가 생겨요. 그건 뒤에 가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식 군대가 1940년이 돼서야 생기기 때문에 그 얘기는 뒤에 나오면 합시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문화활동,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문화적으로도 자료를 모으거나 한일 관계 사료집을 만들거나 이런 노력을 하게 되죠. 거기 보시면 기관지로 독립신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간행을 했고요. 물론 이 독립신문은 독립협회의 독립신문과는 제호, 신문에 이렇게 이름이 딱 쓰여지잖아요. 그거랑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름은 똑같이 독립신문이었죠. 자, 그 다음에 사료편찬소를 설치하게 돼요. 그래서 한일관계 사료집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료를 모으는 거죠. 일본과 우리나라의 어떤 관계나 이런 거와 관련된 자료를 모으는 역할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활동. 그래서 상하이에 우리나라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학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상하이에 학교를 만들게 돼요. 거기 보시면 인성학교, 삼일중앙, 이런 학교를 만들어서 기초 교육을 시킨 후에 이런 학교를 졸업한 애들이 이제 중국인들이 다니는 학교로 입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기초 교육을 시켰던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교육 활동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임시정부의 어떤 초창기의 활동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임시정부 활동이라는 게 주로 중점을 뒀던 활동이 어떤 활동이에요? 외교 활동. 근데 외교라는 게 사실 어떤 거냐? 외교관을 찾아가요. 사정을 설명해. 야, 우리가 말이지 힘들어 죽겠어. 일본 때문에 막 사정을 설명해. 그리고 나서 도와줘. 끝. 근데 만약에 도와주면 좋은 거고, 만약에 안 도와주면 내일 또 찾아가야죠. 그런 활동이에요. 사실 외교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성과가 그렇게 바로 나타나기가 어려워요. 얘네들이 뭘 우리한테 해주면 되는데 그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 활동이라는 건 사실 성과가 바로바로 나타나는 활동이 아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아까 우리가 초창기에 활동을 했던 그런 단체들이 몇 년 안 돼서 금방 발각된다고 했죠. 가장 대표적으로 연통제나 교통국 같은 것들이 1920년대 초반에 다 발각돼 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런 조직들이 발각이 되면 독립운동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임시정부로 들어오기가 어려워지겠죠. 제일 필요한 게 돈이에요. 활동하는데. 근데 그런 자금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임시정부 활동이 침체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처럼 이렇게 뭐 활동의 제약, 여러 가지 활동의 제약, 그 다음에 1920년대로 넘어가면 사상적인 갈등이 등장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민족주의, 그리고 1920년대부터는 사회주의라는 게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독립운동의 방향을 놓고, 어떤 사람은 외교, 어떤 사람은 사회주의, 어떤 사람은 뭐 이 준비, 예를 들면 이제 앞으로 임시정부 활동이나 이런 걸 준비해야 된다. 즉 임시정부의 어떤 활동이라든가 또는 독립운동의 활동에 대해서 의견이 너무 분분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갈등, 사상적 갈등 또는 방법에 대한 갈등,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활동의 이런 침체, 제약 또는 자금 부족,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결국에는 임시정부가 1920년대 초반이 되면 몇 년 안 돼서 금방 쇠퇴, 침체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임시정부 활동을 뭔가 좀 개선을 하고 타개를 하기 위해서 모든 이런 독립운동과 관련된 사람들, 대표들, 뭐 민족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요. 회의를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회의를 한 판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게 국민대표회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882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임시정부의 실현과 침체 쭉 나와 있고, 자금난, 인력난, 이념 대립, 그리고 외교 성과, 저조, 성과가 별로 안 나타나니까.
자, 뿐만 아니라 노선 갈등이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는 5번. 자, 5번 한번 봅시다. 5번으로 내려가 볼까요? 거기 보시면 위임 통치 청원서라고 하는 게 알려지게 돼요. 이 위임 통치 청원서라고 하는 건 1919년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임시정부의 처음 1대 대통령인 이승만이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문서예요. 거기 보시면 국제연맹에 의한 위임 통치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다. 자, 쉽게 말하면 미국의 대통령한테 국제연맹을 우리나라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그 일본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식민지의 종주국을 좀 바꿔주면 안 되냐, 청원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때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 가장 원하는 건 뭐여야 되냐면, 활동을 했던 게 완전한 독립이어야 돼요. 근데 이승만이 미국의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 내용이 우리 지금 일본의 식민지인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 식민지로 지배하는 나라를 바꿔주면 안 돼? 근데 그거를 이제 국제연맹한테 우리를 좀 다스려 달라고 한 거예요. 사실 뭐를 원해야 돼요? 이승만은 대통령이니까. 독립시켜줘, 이걸 원해야 되는데 요구했던 게 일본을 국제연맹으로 바꿔줘. 근데 국제연맹은 사실 미국 산하에 있던 기관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식민지로 다스리는 그 나라를, 종주국을 미국으로 바꿔달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 다스려 주시면 안 돼요? 이거나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 위임 통치 청원서가 알려지게 되면서 이승만에 대한 이 비판의 목소리가 많아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승만이 탄핵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탄핵 대통령 1호는 왜 웃지? 이 사람들 뭔가 생각나나 봐? 누가 생각나나 봐? 그래서 여기 탄핵 대통령 1호는 우리 503호 언니가 아니고요. 우리 박 전 대통령님이 아니시고 이 전 대통령님이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나서 그 뒤에 2대 대통령이 됐던 대통령 분이 박은식. 우리가 역사학자로만 알고 있었지만 그 역사학자인 박은식 선생이 2대 대통령. 그런데 대통령을 오래 하지는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병에 걸려서 이제 몸이 좀 안 좋으셨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 이 임시정부의 체제가 한번 바뀌거든요. 개헌이 되면서. 그래서 대통령을 잠깐 하고 얼마 후에 돌아가시거든요. 이제 사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박은식이 어쨌든 2대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이 2명이 있었던 거죠. 임시정부에서는. 처음 대통령은 이승만, 두 번째 대통령은 박은식. 이렇게 이제 1대 2대 대통령이 있었던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갈등, 여러 가지 뭐 문제, 자금난, 뭐 사상 대립,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것들이 쭉 있으면서 결국에는 다 모여서 그러면 임시정부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회의 한번 하자. 그렇게 해서 개최한 회의가 국민대표회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 882페이지로 내려가시면 자, 봅시다. 국민대표회의가 개최가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국민대표회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가 개최가 돼요. 그래서 이 국민대표회의는 처음에 누가 하자고 제시했냐면 이 위임통치 청원서를 알게 된 후에 무장투쟁론자들이, 그러니까 뭐 신채우라든가 박용만이라든가 이런 무장투쟁론자들이 먼저 제시를 했어요. 이거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다 모여서 회의 한번 하자. 그렇게 해서 제시된 게 바로 국민대표회의고, 이 회의가 개최되면서 이 국민대표회의에서 이제 세 가지 세력으로 나눠지게 돼요. 여러분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세 가지의 세력으로 나눠지죠. 주장하는 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크게 창조파, 그리고 두 번째는 개조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예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현상유지파.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세력으로 나눠지게 되죠. 자, 다시 이제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하면서 세력이 세 개로 나눠지게 돼요. 하나는 창조파, 또 하나는 개조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상유지파.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자, 창조파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임시정부라고 하는 걸 없애자. 그리고 창조, 새로 만들자.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 주장했던 내용은 뭐냐? 임시정부를 없애자는 건 뭐에 대한 비판이냐? 외교활동에 대한 비판이죠. 그러니까 외교활동은 이제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없애고 새로 만들 건데, 그러면 어디다 새로 만들 거냐? 이 사람들은 외교를 비판했기 때문에 임시정부 활동에 뭐에 더 중점을 둔 거냐면 무장투쟁이에요. 그러면 어디다 만들어야 돼요? 임시정부를? 뭐 만주나 뭐 연해주나 이런 데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거는
임시정부를 다시 만들자라고 주장했고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무장투쟁론자들이 많았죠. 자, 그러면 창조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신채호, 뭐 박용만 이런 사람들이에요. 등 이런 사람들이 없애야 돼. 새로 만들어야 돼. 자, 그런데 개조파는 임시정부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없애면 안 된다. 그 대신 개편만 하자. 조직 개편을 하든가 이렇게 개편만 하자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 사람들은 주로 준비론자, 뭐 외교론자도 있지만 뭐 준비론자 이런 사람들이 주로 개조파에 해당돼서 여러분이 아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는 안창호 선생님. 그 다음에 무장투쟁론자지만 여기에 속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로는 뭐 이동희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은 물론 무장투쟁론자지만 여기에 해당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현상유지파는 아예 회의에 참석을 안 했어요. 회의에 참석을 안 하고 우리는 그냥 그대로 가겠다라고 주장을 한 사람들이고,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구가 있죠. 박은식 같은 경우는 사실 노선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박은식은 굳이 뭐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왜냐하면 그 사람이 처음에 주장했을 때는 뭐 개조파였다가 현상유지파로 바뀌고 막 이러거든요. 굳이 알아둘 필요는 없지만 여기는 이제 전반적으로 창조는 없애고 새로 만들자, 연해주나 만주에, 그러니까 무장투쟁론자, 개조파는 그대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뭐 준비론자, 뭐 외교론자를 포함시켰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상유지파는 김구 가장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결론, 이렇게 이제 여러 주장으로 나눠져서 회의를 하다가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됐냐? 결론은 결국에는 아무런 성과가 없었어요. 회의가 결렬된 거죠. 자, 말하자면 주장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창조파, 개조파 전부 다 이 회의의 결론을 내지 못한 거예요.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다른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다 모여있기가 이제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성과가 없었고 결렬이 되면서 전부 다 이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탈은 뭐예요? 이제 빠져나가 버린 거지.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탈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켰겠죠.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현상유지파들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상유지파 중심으로 지킬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이 끝나버린 게 바로 국민대표회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결과. 자, 개조파가 대회에서 탈퇴하여 회의가 결렬되자 결국에는 실현을 받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부 분열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고요.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거기 보시면, 자, 결국에는 이상한 소리 했던 이승만은 결국에는 탄핵 당하게 된 거고요. 이대 대통령이 됐던 사람이 누구? 그러니까 박은식. 1925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대표회의가 먼저예요? 이승만 탄핵이 먼저예요? 국민대표회의가 먼저예요. 국민대표회의가 먼저, 이승만 탄핵은 1925년이기 때문에 국민대표회의가 아까 23년이라고 했죠. 국민대표회의 먼저 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었고 다 이탈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어쨌든 처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리는 해야 되니까 이승만 탄핵시키고 그 다음에 박은식이 이대 대통령이 됐는데, 그래도 계속 임시정부 침체하게 되니까 헌법을 한번 다 뜯어서 고치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내게 돼요. 그게 이제 순서대로 합시다. 한 장 넘기면 헌법의 개헌이 나와요. 그래서 총 임시정부는 5번의 개헌을 거치게 되는데, 자, 거기 보시면 1925년에 2차 개헌을 하게 되죠. 그래서 2차 개헌이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 그래서 국무령이 처음엔 이동령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뭐 김구 뭐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국무령 체제를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었다가 국무령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뭐 국무령은 뭐냐? 뭐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냥 체제를 조금 바꾼 것 뿐이니까. 그래서 내각 책임제로 바꾼 거니까 국무총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각 책임제로 바꿨는데 문제는 뭐냐면 누군가는 국무령을 해서 임시정부를 이끌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국무령 맡아줄 사람이 부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헌법을 바꿔요. 그래서 1927년에 다시 한번 헌법을 바꾸는데 그게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 뭐
이 김구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동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무위원을 맡게 돼요. 그래서 같이 체제를 이끌어 나가는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 그리고 이 체제가 거기 보시면 가장 오랫동안 1927년부터 1940년까지니까 가장 오랫동안 유지됐던 체제가 뭐냐? 그러면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 이게 가장 오랫동안 유지가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940년 중간에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자, 1940년에 다시 한번 강력한 체제로 개편을 하게 돼요. 그 체제가 주석제. 그래서 주석 중심 체제가 되는 거죠. 당연히 주석은 쭉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그 사람이 하겠죠. 누구? 김구. 그래서 김구가 이끌게 돼. 김구 선생이 이끌게 되죠. 그래서 주석 중심제. 자, 그리고 곧 몇 년 후에 다시 한번 체제를 바꾸는데 그때 이제 부주석 체제를 같이 마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석 부주석 체제가 성립이 되고요. 자, 주석은 당연히 여전히 누구? 김구. 부주석은 그 사람, 아까 앞에서 나왔던 파리 강화회의 그 사람 누구예요? 김규식. 그래서 김규식이 두 번째 또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헌법 체제가 이렇게 쭉 바뀌게 되는데 가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기도 하냐면 시험 문제가 요 체제, 그러니까 헌법이 바뀐 과정을 제시를 하고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갈까? 예를 들면 이건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면은 1925년, 1919년, 1925년, 1927년, 1940, 1944 이렇게 하고 가나 다라 이런 식으로 연표를 그려놨다고 칩시다. 그래서 각각 시기에 들어갈 임시정부의 활동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임시정부의 체제를 바뀐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의 주요 사건들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죠. 예를 들면 국민대표회의는 이 중에 어디로 들어가냐 그렇게 물어보면 어디로 들어가면 될까요? 국민대표회의는 가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 중에서 예를 들면은 뭐 3차 개헌으로 바뀐 건 언제냐? 그러면 3차 개헌으로 바뀐 이제 시기가 좀 애매하니까 예를 들면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한인애국단이 만들어진 건 언제냐? 31년이니까 여기로 들어가면 되고 또는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건국강령을 발표한 건 언제냐? 건국강령이 41년에 발표돼요. 그러면 뭐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임시정부 활동을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임시정부 활동은 그냥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걸 다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헌법 개헌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충칭 이동 이후의 임시정부 체제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하나 살펴볼 게 있죠. 한 장 다시 앞으로 넘기시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헌법을 바꿔서 임시정부 활동이 굉장히 침체되고 있었고 마침 이때 일본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 대립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아니라 중국.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마련하고 있고 중국에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과 즉 조선인과 중국인들의 갈등이 또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임시정부는 침체됐지, 거기에다가 활동은 저조하지, 거기에다가 중국인들도 또 조선인들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게 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임시정부의 침체를 한꺼번에 한번 개선을 좀 해보자. 뭔가 좀 활력을 좀 불어넣어 보자 라고 해서 만든 단체가 한인애국단이라고 하는 단체죠. 한인애국단은 말 그대로 의거활동 또는 의열활동 단체예요. 그래서 주로 의거활동을 하는 단체. 의거활동이라는 건 그런 거죠. 요인 암살, 폭탄 투척 이런 거 하는 게 의열활동, 의거활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거활동, 의열활동을 전개하게 되고 거기 나오는 것처럼 이 한인애국단의 활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되겠죠. 일단 이봉창부터 볼까요? 이봉창은 일본 국왕이 타고 있는, 그러니까 일본 천황 히로히토가 타고 있는 마차에 폭탄을 던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1932년이었는데 일본에서 엄청 충격을 받은 게 천황을 암살하려고 시도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직접 왕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에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된 게 바로 이 천황 암살 미수 사건인데 어쨌든 폭탄이 제대로 터지지 못해서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 의거가 바로 이봉창 의사의 의거였고, 이 의거가 있자 뭐 우리나라 주변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대서특필이 됐겠죠. 신문에 막 기사가 실리는데, 그 중에서 상하이에 있는 상하이 신문에 이 기사가 실렸는데, 그 기사에서 기사를 쓴 논조가 어땠냐면 정말 안타깝게도 폭탄이 불발됐다, 이렇게 기사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본이 보고 상하이를 쳐들어가 버렸죠. 그게 상하이 사변이에요. 그 기사 한 줄 잘못 써가지고 결국에는 상하이가 점령을 당해버린 거고, 그 점령을 하고 나서 전승 축하 파티를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했고, 그때 마침 거기에 천황 생일 파티, 즉 천장절 축하 파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승 축하 파티에다가 천황 생일 파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많은 육군 장성들이, 즉 장군들이죠. 장군들이 참여했던 그 자리에 폭탄을 던지게 된 거예요. 그게 윤봉길 의사의 의거인 거죠. 그래서 이봉창 의사의 의거와 여기서 나타난 파생된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때가 언제냐? 1932년이에요. 그래서 1932년에 상하이에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있었고, 상하이에서 사고가 있었고, 지금 상하이를 점령한 건 누구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상하이에 있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상하이를 일본이 점령했지. 그 다음에 프랑스 조개지의 안에 우리가 있었으니까 그래도 좀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프랑스에서도 이제 앞으로 너희를 보호 못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거기에다가 이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또 크게 일어났지.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자 중국 국민당 정부와, 장제스가 이끄는 중국 국민당 정부와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같이 지원을 받아서,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 결국에는 중국을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중국 상하이를 떠나서 이제 몇 년이 아니라 한 7, 8년 동안 쭉 중국을 여기저기 이제 이동을 해서 다니다가 결국에는 1940년에 충칭에 정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 지금 884페이지, 자, 884페이지에 충칭 이동 이후의 임시정부 체제라고 나와 있는데, 이 충칭으로 정착할 때까지 한 7, 8년 동안, 한 8년 정도를 중국 본토를 이렇게 떠돌아다니게 돼요. 쉽게 말하면 이제 여기로 갔다가 몇 년 후에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가 이런 식으로 옮겨 다니다가 결국에 1940년에 충칭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충칭, 중경에 임시정부가 있어요. 중경에도 임시정부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충칭으로 이동한 후에 체제 정비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다음에 우리 뒤에 나오면 다시 자세히 배울 건데, 일단 우리는 체크만 합시다. 거기 보시면 1940년에 한국 독립당이라는 걸 결성을 하게 돼요. 이건 또 뭐냐면 이때쯤 되면은 봅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부죠. 그러면은 그 정부 안에서도 정부 여당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이제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정부가 있으면 정부라고 하는 하나의 단체에서도 다시 여당, 정당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부가 있으면 그 밑에 정당이 있는데, 그 정당으로 구성한 게 한국독립당이라는 당이에요.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정부 여당, 한국독립당, 결국에는 산하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한국독립당이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대한민국의 건국강령을 발표해요. 건국강령이라는 건 앞으로 우리가 나라를 세우면 이런 나라를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한 건데, 이때 발표한 사상이 뭐냐? 삼균주의라고 하는 걸 발표해요. 자, 조소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건국강령으로 발표하죠. 말하자면 우리가 앞으로 나라를 세우면 세 가지가 균등한 나라를 만들 거야. 그 세 가지가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이에요. 그래서 정치는 이제 모두 똑같이 보통선거, 모두 한 표씩 갖는 그런 보통선거를 통한 민주공화제 정부를 수립할 거고, 그 다음에 정치의 균등, 그러니까 경제의 균등으로는 산업을 국유화할 거고, 그 다음에 교육은 의무교육을 시킬 거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제시, 청사진을 제시한 거죠. 그게 건국강령이에요. 그래서 1941년에 건국강령을 발표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시면 한국광복군 창설 나와 있죠. 자, 충칭에 정착한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정식 군대를 만들게 돼요. 그게 한국광복군인데, 앞에 우리 윤봉길 의사의 의거 했었죠. 사실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잘 생각해 보면 원래는 중국 애들이 일본에 대해서
했어야 되는 활동을 우리가 대신해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쉽게 말하면 상하이를 점령당한 것에 대한 복수를 우리가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실제로 중국 국민당 정부의 대표였던 장제스가 중국 국민 전체가 하지 못한 일을 조선 청년 하나가 해냈어. 그러니까 앞으로 너네가 중국에서 활동하는 무장투쟁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윤봉길 의사의 의거 때 약속했던 걸 이때 지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중국 안에다가 군대를 만드는 걸 중국이 적극 지원을 해주게 된 게 바로 한국 광복군, 한국 이제 광복군이 된 거죠. 자, 한국 광복군이 창설되어 1940년. 자, 1940년에 한국 광복군이 창설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정식 군대가 생긴 거니까 이 정식 군대가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겠죠. 특히 이때는 태평양 전쟁이 1941년에 곧 일어나요. 우리 앞에서 태평양 전쟁 잠깐 나왔었죠. 일본이 이 아시아 지역에서 일으킨 2차 세계대전의 전투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연합군을 공격했죠. 여러분 혹시 진주만 기습 공격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 진주만으로부터 시작한 전쟁이 바로 태평양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이 주둔하고 있던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면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미국, 즉 연합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바로 태평양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우리도 이 전쟁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의 국가의 일원으로, 즉 연합군의 일원으로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된 게 그게 바로 한국 광복군인 거죠. 자, 거기 봅시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대1 대독 선전포고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그거예요. 대1,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 왜 전쟁하면 이런 거 딱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독일. 그럼 독일에 대해서 선전포고한 거는 일본, 독일, 이탈리아가 다 지들끼리 모였어요. 추축국. 그래서 자기들끼리 연합국이었기 때문에 얘네들을 자기네들끼리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일본과 독일에 대해서 우리가 선전포고를 하면서 우리도 2차 세계대전에 참전,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대1 대독 선전포고를 발표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조선의용대 흡수. 자, 이거는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군대를 우리 이 임시정부의 한국 광복군이 흡수한 거예요. 이거는 뒤에 가면은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좌익 세력의 군대를 흡수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영국군과 연합해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인도와 이제 이런 인도 전선에서 같이 협력을 하게 돼. 영국군과 협력을 해서 인도나 미얀마에서 싸움을 하게 되죠. 전투를 준비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국내 진입작전 시도. 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국내 진입작전을 준비했었다는 거.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특수군을 길렀어요. 그게 국내 정진군이라고 해서 미국 OSS라고 지금의 CIA의 전신인데 걔네들이 지원을 받았어요. 말하자면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국내로 몰래 침투를 하게 하는, 그래서 연합군과 이제 통합을 하게 돼서 전투를 벌이는, 말하자면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국내 진입 작전을 언제로 준비하고 있었냐면 1945년 9월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해방은 언제 돼버렸어요? 8월 15일에 돼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먼저 해방이 돼버리는 바람에, 즉 일본이 망해버리는 바람에 이 국내 진입작전이 시도만 하고 준비는 다 해놨어. 세팅은 다 해놨지만 실시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다. 근데 이게 왜 안타깝냐면 실제로 해방이 되자마자 김구 선생이 막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너무 좋아서가 아니고 안타까워서. 왜냐면 이거를 다 세팅을 해놨는데 이거를 못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연합군들이 볼 때 너네는 도대체 독립을 위해서 뭘 했어? 뭐 했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막 영화나 드라마 막 이런 데 보면은 막 독립운동가들 막 활동 너무 많고 너무 열심히 막 너무 희생된 사람 많고 우린 너무 안타깝지만 실제로 외국이 볼 때 우리가 뭔가 드러내놓고 뭔가를 한 게 별로 없어요. 활동이. 그러니까 뭔가 한 방이 있었어야 돼. 한 방. 근데 그 한 방이 이거였어요. 국내 진입작전. 근데 이거를 준비만 해놓고 시도를 못했어. 그러니까 연합군이 볼 때 너네는 독립을 위해서 뭐 했어? 제시해봐.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성공했으면, 성공이든 아니든 일단 시도를 했으면 그래도 우리가 연합군들이 볼 때 뭔가 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정말 해방이 되고 나서, 독립이 되고 나서 이 연합군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의 독립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심을 하게 돼요.
얘네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이렇게 이제 우리를 평가하게 된 게 이게 제대로 시행이 안 돼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뭐 그냥 한 줄, 역사책에 한 줄 나오는 거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이거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 그거는 좀 안타깝죠. 자, 그게 국내 진입 작전 시도. 자, 그래서 국내 정진군을 편성하여 훈련했으나 일본이 미리 항복해서 망해버리는 바람에 무산돼 버렸다. 그게 바로 국내 진입 작전 시도고요. 자, 여기까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 되게 많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이.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은 여러분이 세세하게 다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크게, 아까 우리 뭐 나왔었냐면 헌정 체제의 변화, 헌법 개헌한 거 있죠. 그거랑 연결해서 1차와 2차 사이는 뭐 들어가고 2차와 3차 사이는 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훨씬 나중에 문제 풀 때 수월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연도를, 시기를 체크를 잘 해놔야 돼요. 여기는 그래서 시기, 연도를 좀 체크를 잘 해놓으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우리는 다음 주에 와서 국내 학생 항일 운동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